내 손에 들려있던 선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가난을 모욕하던 상사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남편을 본 순간이었다.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결심은 확고해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30조 원에 달하는 내 지분 67%를 모두 처분했다. 이제 남편은 굳게 닫힌 우리 집 문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하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에 내린 비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를 피워 올리며 끈적한 습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소박하지만 아늑한 우리 집 안에서는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안에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는 작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1960년대에 생산된 빈티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명품관 쇼윈도에서 반짝이는 신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교하게 복원된 예술품이었다. 아버지가 이 시계를 차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가격을 떠벌리지 않고 품격과 견고함을 속삭이는 시계. 나는 이 시계의 태엽 장치가 다시 완벽하게 움직이도록 유럽 최고의 장인을 찾는데 수개월을 보냈다. 오직 오늘 밤을 위해서 내 남편 민준이 인생 최고의 성취를 축하하는 밤을 위해서 서울의 경제 중심지 테헤란로의 엘리트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것을 기념하는 밤이었다. 지은아, 아직도 그 낡은 실내복 차림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니 민준이 욕실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멋졌다. 아주 멋졌다. 지난주에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은 그의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머리는 값비싼 포마드로 단정하게 넘겼고 강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손목에 커프스 버튼을 잠그며 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짜증과 창피함이 뒤섞여 해석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를 애써 무시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막 갈아입으려던 참이야,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아, 그리고 어제 보여준 그 한복 느낌. 나는 드레스는 입지 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는 큰 거울로 다가가 넥타이를 매무새를 확인했다. 이건 대기업 파티야. 지은아, 모두가 이브닝 드레스에 디자이너 정장에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하고 올 거라고. 우리 회사 최상무님은 외모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당신이 그 고리타분한 비단 옷을 입고 오면 꼭, 아, 됐다. 민주는 말을 멈췄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알았다. 파티에 잘못 들어온 도우미처럼 보일 거라는 말이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가슴에 작은 통증을 느꼈다. 민주는 그가 무시한 그 낡은 비단 드레스가 안동의 한 명장이 만든 작품이며 그 가치가 자신의 석 달치 월급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민주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사칠한 반짝이고 커다란 로고가 박혀 있으며 보통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다. 그는 조용한 럭셔리, 즉 굳이 드러내지 않는 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내게 어릴 때부터 심어준 가치였다. 여보, 그 옷은 예의 있고 격식 있는 옷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난 편해. 나는 선물 상자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책 더미 뒤로 숨겼다. 민준이 챙 돌아보며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이건 당신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야. 지은아, 이건 내 이미지 문제라고. 난 이제 막 승진했어. 나에게 걸맞은 외모로 곁을 지켜줄 아내가 필요해. 당신 예쁘잖아. 근데 왜 항상 그렇게 초라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집에서는 낡은 운동복,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촌스러운 옷. 가끔은 이해가 안 가. 조금이라도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도 없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박혔다. 결혼 5년 동안
나는 항상 지지하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의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고 호화로운 생활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가 다니는 회사 전체를 사들일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민준이 진정한 가장이라고 느끼도록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 거물 투자자 신분을 숨겼다. 나는 그가 아내의 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다. 화장할게, 여보. 걱정 마. 나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말했다. 가슴이 쓰라렸지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할게. 민주는 마치 고집센 어린아이를 대하듯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흘깃 봤다. 당신 화장하는 거 못 기다려. 모범 택시가 5분 뒤에 도착하기로 했어. 당신 기다리다가는 교통체증에 걸려서 임원들 맞이하는데 늦을 거야. 먼저 가려고. 나는 조금 놀라 물었다. 보통 중요한 행사에는 항상 같이 갔었다. 응, 그게 낫겠어. 민주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답했다. 그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다. 당신은 일반 택시 타고 뒤따라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무도회장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알잖아. 나 중요한 고객들하고 인사도 나눠야 하고 계속 당신 손만 잡고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럴듯했지만 거짓으로 느껴지는 이유였다.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았다. 그는 창피했던 것이다. 화려한 동료들이 그의 소박한 아내가 자신과 같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길 원치 않았다. 알았어, 여보. 조심히 가. 나는 힘없이 말했다. 민주는 평소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힘찬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해지더니 멀어졌다. 나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적 속에서 에어컨 소리만이 나를 위로했다.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내 손이 민준이 말한 그 비단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그 무늬는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의 상징인 자수정 문양이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민주는 비단의 우아함과 조상의 철학보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반짝임을 더 선호했다.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하고 땀과 잠시 머물렀던 슬픔을 씻어냈다. 거울 앞에서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잡지 모델 같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어머니의 눈, 아버지의 코. 나는 길고 검은 머리를 빗어 올리고 단순하지만 단정하게 쪽을 쪘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를 꽂았다. 오늘 밤 내가 허락한 유일한 장신구였다.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 나는 민준을 위한 선물인 파란 벨벳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가 방금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자랑스러웠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어쩌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예민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이 선물을 보면 내가 그를 얄팍한 방식이 아닌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이 순조롭게 지나가기를.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앱으로 일반 택시를 불렀다. 프리미엄일 필요는 없었다. 나에게 차량의 기능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지. 운전기사나 길거리 사람들에게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비웃었던 그 드레스를 입고 나는 집을 나섰다.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진짜 폭풍은 흐린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호화로운 호텔의 무도회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탄 택시는 민준이 탄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아니라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하늘색 미니밴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에어컨 송풍구에 걸린 인공적인 오렌지 향,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상냥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가시는 거죠? 아이고, 차 막힐 준비하셔야겠어요. 비 온 뒤에는 보통 테헤란로가 꽉 막히거든요. 기사님이 구수한 사투리로 말을 걸었다. 네, 기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가주세요. 저도 별로 안 급해요.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차가 조용한 주택가를 빠져나와 대로로 들어서자마자 앞선 차들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 바다처럼 펼쳐졌다. 기사님의 예상이 맞았다. 비 온 뒤의 서울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곳이었다. 젖은 도로가 가로등과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고 혼란스러운 추상화를 만들어냈다. 나는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서는 대도시의 삶이 미친 듯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오토바이들은 좁은 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경적 소리는 마치 그것이 주된 소통 언어인 양 서로에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얇은 비닐 우비를 입은 노점상들은 여전히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휴지와 생수를 팔려고 애쓰고 있었다.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여기 이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내일 먹을 밥값을 위해 동전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 반면 내 남편은 와인 한 잔 값이 그 노점상의 월세보다 비싼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편분께서 거기서 일하시나 봐요, 사모님. 기사님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제가 멍하니 있는 걸 보셨나 봐요. 네, 기사님.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월급도 엄청나겠어요. 그의 순진한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기사님. 아드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박한 대화가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민주는 종종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곤 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은퇴한 공무원이셨다. 나는 민준의 끈기,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의 소박함에 반했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상승함에 따라 서울과 화려한 기업 문화는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듯했다. 그는 브랜드, 인정, 그리고 사실은 그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확인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우리 차는 마침내 테헤란로로 기어 들어갔다. 마천루들이 길 양옆으로 솟아올라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경쟁하듯 뻗어 있었다. 거대한 유리벽들이 밝게 빛나며 움직이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모델들의 얼굴과 값비싼 제품들이 그곳에 걸려 그것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조롱하는 듯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건물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은 우리 삼촌 소유의 지주회사가 대주주였다. 길 건너편에 큰 은행 로고가 있는 저 건물. 그 땅은 우리 어머니 집안의 소유였다. 나는 내 성이 이 도시의 거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며 자랐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나는 평범한 강지은, 민준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건물들을 보며 나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세계는 이제 저 유리벽 너머에 있는 세계였다. 차갑고 거만하며 거짓으로 가득 찬. 반면 나는 이 택시기사님이나 길거리의 노점상처럼 더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졌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사모님, 저기 호텔이 보이네요. 기사님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우뚝 솟은 웅장한 유럽 고전 양식의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건물의 정면을 비추어 마치 콘크리트 정글 속의 황금 궁전처럼 보였다. 우리 차는 줄을 섰다. 우리 앞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벤츠, BMW, 페라리,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으로 들렸다. 우리 하늘색 택시는 화려한 백조들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다.
우리 차례가 되어 로비 드로보프 구역에 도착했을 때 높은 모자를 쓴 제복 차림의 도어맨이 다가왔다. 그는 다가오는 차종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몸짓은 앞선 고급차의 문을 열어줄 때만큼 민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잔돈은 커피 사드세요. 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행사 잘 치르세요. 지은 사모님. 기사님이 화난 얼굴로 외쳤다. 소박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는 종종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례적인 칭찬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즉시 나를 맞았다. 값비싼 실내 방향제 냄새와 섞여 있었다. 백합과 백단향의 조합. 내 발밑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10m 높이의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그림자를 반사했다. 나는 내 비단 드레스를 약간 매만졌다. 내 주위에는 등 파인 이브닝 드레스, 빨간 밑창의 하이힐, 그리고 차 한 대 값은 좋게 될 법한 작은 핸드백을 든 아름다운 여성들이 지나다녔다. 그들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은 공허했고 단지 훑어볼 뿐이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유명 브랜드도 안 입었네. 무시하자. 나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그 시계 선물이 든 핸드백을 더 꽉 껴안았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점점 더 강해지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순간부터 나는 디지털 안내판으로 걸어갔다. 미래 이노베이션 갈라 디너, 그랜드 볼룸,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조용히 울렸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커졌다. 나는 로비에 모이기 시작한 손님들 사이에서 남편의 얼굴을 찾았다. 나는 이 선물을 빨리 주고 그의 미소를 보고 어쩌면 그를 데리고 일찍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무도회장의 이중문 뒤에서 내가 보게 될 것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편의 연극 무대였다. 크고 무거운 무도회장 문이 직원에 의해 천천히 열리며 나를 사자굴 안으로 안내했다. 직원이 무겁고 거대한 이중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소리의 파도가 내 얼굴을 덮쳤다. 이 호텔의 무도회장은 그야말로 위압적인 화려함의 결정체였다. 높은 천장은 얼어붙은 눈물방울처럼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고 황금빛 조명을 방 안 구석구석으로 반사시켰다. 벽은 마호가니 목재 패널과 커다란 거울로 덮여 있어 공간을 2배로 넓어 보이게 했다. 각 코너에는 수입산 백합과 장미 꽃다발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향기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클래식한 무늬의 두꺼운 카펫이 내 발소리를 흡수하여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곧 날카로운 이질감으로 바뀌었다. 내 주위에는 인간의 바다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매끄러운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훈련된 자세로 샴페인 잔을 들고 주식과 골프에 대해 경쾌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여자들. 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였다. 실크, 세틴, 시폰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가 아름답게 흩날렸다. 어떤 이는 매끄러운 등을 드러냈고 어떤 이는 스커트의 트임이 허벅지까지 높았으며 모두가 반짝였다. 그들이 착용한 주얼리는 조명을 반사하여 눈부신 작은 섬광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입은 자수정 무늬의 명주 드레스는 분명 아름다웠다. 다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고 6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린 노장인의 수공예품이었다. 하지만 여기 강남의 무도회장 조명 아래에서는 그 고전적인 자수정색이 현대적인 드레스들의 화려한 색상 폭발 속에서
칙칙하고 구식으로 느껴졌다. 나는 마치 미래의 파티에 길을 잃은 과거의 방문객 같았다. 카나페의 즉 모양은 예쁘지만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음식들이 담긴 쟁반을 든 웨이터 몇 명이 나를 그냥 지나쳐갔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려고 노력했다. 강지은, 넌 아무나가 아니야. 넌 WJ 그룹의 강지은이야. 이 건물조차 내 삼촌 소유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어졌어.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깊이 묻힌 비밀이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마 행사 스태프나 드레스 코드를 모르는 먼 친척으로 여겨질 단정하게 옷을 입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내 눈은 민준의 모습을 찾기 위해 군중을 빠르게 훑었다. 이 방은 매우 넓고 붐볐다. 대화 소리는 거대한 벌집처럼 윙윙거렸고 간간이 잔 부딪히는 소리와 꾸며낸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직접적인 시선을 피했다. 때때로 큰 소리로 웃으며 떼지어 걷는 사교계 여성들, 무리를 피해야 했다. 그들의 드레스 자락이 거만하게 바닥을 쓸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 어깨를 살짝 쳤다. 어머, 미안.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대화 상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옷걸이 기둥에 부딪힌 것처럼. 나는 침을 삼키며 차오르는 모욕감을 억눌렀다. 내 손은 가방 속 벨벳 상자를 꽉 쥐었다. 이 선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 손목시계가 갑자기 너무나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민준이 이걸 좋아할까? 사람들이 아파트 간만한 시계를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아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 나는 그를 보았다. 주 무대 근처에서 더 밝은 조명 아래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그는 활짝 웃으며 황금빛 액체가 담긴 긴 다리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몇몇 외국인 남자들과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마치 이곳의 주인인 듯했다. 그에게서 성공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것은 내가 사랑했던 민준의 아우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을 갈구하는 민준의 아우라였다. 그는 이 환경에 너무나 잘 녹아들었고 이 화려한 거짓 속에서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를 부르고 싶었고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놓여 있었다. 이 무도회장의 넓이보다 더 넓은 거리. 저기에 있는 민준은 기업의 민준이었고 야망의 민준이었다. 그곳에 소박한 지은을 위한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까? 갑자기 배경음악으로 부드럽게 흐르던 오케스트라가 멈췄다. 방 안에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하나둘씩 꺼지면서 극적인 어둠이 내렸다. 오직 주 스포트라이트만이 이제 밝게 켜져 어둠을 가르고 남편이 서 있는 무대 앞 댄스 플로어 중앙을 정확히 비추었다.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를 가진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우리 회사의 성과를 축하하는 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표님께도 매우 특별한 밤입니다. 최유진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옆 붉은 벨벳 커튼 뒤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유진, 나는 비즈니스 잡지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효과는 달랐다. 그녀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녀의 몸은 선명한 핏빛 이브닝 드레스에 쌓여 있었는데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타이트하게 감쌌고 가슴골이 깊게 파여 있었으며 긴 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머리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올리고 다이아몬드 장식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사납게 반짝였다. 유진은 턱을 든 채 걸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여왕이 자신의 영토를 살피듯 방 안을 훑었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가지 않고 민준이 서 있는 무대 앞 군중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군중은 파티의 지배자를 위해 자동으로 길을 열었다. 나는 갑자기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강한 불길함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엿보기 위해 거대한 기둥의 그림자 뒤에 억지로 서 있었다. 민주는 놀란 듯 보였지만 유진이 바로 그의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긴장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치고는 너무나도. 유진이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리며 무도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수백 쌍의 눈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녀의 지배적인 붉은 드레스를 입은 유진과 혼란과 매혹이 뒤섞인 얼굴로 뻣뻣하게 서 있는 내 남편 민준. 오늘 밤 유진의 목소리가 드높게 울렸다. 섹시하게 들리도록 의도적으로 쉰 목소리였지만 힘이 넘쳤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어야 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소유욕의 눈빛이었다. 희귀한 골동품을 보고 빨리 자기 유리장에 전시하고 싶어하는 수집가의 눈빛. 그러고 나서 극적인 연극 동작으로 유진은 한 걸음 물러나더니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거만하고 손댈 수 없기로 유명한 그 여성 CEO가 그녀의 중간 관리자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장미 꽃잎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오른손이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를 더듬더니 검은색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며 스포트라이트를 날카로운 무지갯빛 스펙트럼으로 반사했다. 민준 씨,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든 마이크 덕분에 방 안 전체에 선명하게 들렸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남자 중 가장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발목이 잡혀 있죠. 묶여 있어요. 심장이 잦는 것 같았다. 가방을 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지만 뇌는 그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당신의 그 촌스럽고 미래 없는 아내를 버려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공기를 가르고 내 심장에 곧장 박혔다. 필터도 비유도 없었다. 그 모욕은 적나라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당신이 높이 나는 것을 막는 짐일 뿐이에요. 대출 낀 집과 낡아빠진 실내복 말고 그녀가 당신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주위를 둘러봐요. 민준 씨, 여기가 당신의 세상이에요. 이게 당신 수준이라고요. 유진은 반지 상자를 더 높이 쳐들었다. 나와 결혼해줘요, 민준 씨. 내 파트너가 되어줘요. 힘을 합칩시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관리자가 아닐 거예요. 나와 함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지배하고 이 서울을 함께 지배해요. 나는 당신에게 그 가난하고 쓸모없는 여자가 절대 줄 수 없는 세상을 줄 수 있어요. 무도회장의 정적은 너무나 짙어서 내 귓가에 핏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모두가 기다렸다. 몇몇은 충격에 입을 막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올해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무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돈은 절대적인 진리였다. 내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거절해, 여보. 거절해.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말해. 부유함이 충실함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해. 그녀가 틀렸다고 말해. 나는 그 변호를 기다렸다. 나는 수백 명 앞에서 아내가 모욕당한 것에 민준이 분노하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눈앞에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유진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그 화려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눈이 부셔서였다. 나는 그곳에서 적나라한 탐욕을 보았다. 그는 권력의 약속, 그가 그토록 숨가쁘게 참아온 즉각적인 사치의 약속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서서히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다른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유진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네,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네, 그러죠. 유진 씨, 저는 제 과거를 버리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겠어요.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쳤다. 마치 그들이 방금 한 가정의 파괴가 아닌 두 왕국의 통합을 목격한 것처럼 음악이 더 빠르고 경쾌한 템포로 다시 연주되었다. 민주는 유진을 껴안았고 유진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행사 사진작가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 배신의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어두운 방구석, 차가운 기둥 뒤에서 나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 내가 느낀 고통은 더 이상 베인 상처가 아니라 늑골을 으스러뜨리는 둔탁한 충격 같았다. 숨이 막혔다. 촌스럽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아내. 그 말들이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고통이 너무 깊어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던 남자, 그가 지쳤을 때 격려해주던 남자,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죽었다. 저기에 서 있는 형체는 붉은 옷을 입은 악마에게 팔려버린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역사와 사랑이 담긴 빈티지 손목시계가 든 상자. 이 물건이 갑자기 내 손에서 역겹게 느껴졌다. 이 물건은 진실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는 무언가. 떨리는 손으로 나는 이제는 비어있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담당자들이 방 중앙의 드라마를 구경하러 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파란 벨벳 상자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집에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줄 이유도 없었다. 그냥 여기에 남겨두자. 방금 쓰레기가 되어버린 내 결혼 생활의 잔해들과 함께 나는 몸을 돌렸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방 중앙의 행복한 커플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그곳의 차가운 에어컨과 차가운 인간들의 마음을 뒤로했다. 그 방에서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내 가슴 속의 답답함이 서서히 변했다. 부서진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며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결심. 만약 민준이 나를 그저 쓸모없는 가난한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에게 여기서 누가 진짜 가난한 자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는 방금 잠자는 용을 깨웠고 그 용은 이제 아주 분노했다. 두껍고 무거운 무도회장의 이중문이 내 등 뒤에서 서서히 닫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환호성, 그리고 남편의 배신을 축하하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점차 잦아들다가 마침내 방음 벽에 막혀 희미한 웅성거림으로 남았다. 정적. 호텔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방금 내 삶을 산산조각 낸 혼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내 발밑에 복잡한 꽃무늬 카펫을 응시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치 뼈가 하나하나 뽑혀나간 것처럼 숨이 가빴다. 달려서 지친 게 아니라
명치를 너무 세게 강타한 고통 때문에 폐가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당신의 그 촌스럽고 미래 없는 아내를 버려요. 유진의 목소리가 고장난 레코드처럼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그 문장은 날카로웠지만 민준의 대답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네, 그러죠. 세 개의 간단한 단어. 보통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신성한 서약을 맹세하는 데 쓰이는 세 단어를 내 남편은 재산과 지위를 위해 자신의 존엄을 파는 데 사용했다. 나는 텅 빈 긴 복도를 힘없이 걸었다. 비단 벽지와 희미한 촛불 모양의 벽 등으로 장식된 벽들이 동정심 어린 눈으로 혹은 어쩌면 비웃으며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모르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5년의 추억이 흑백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데이트 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순간이 기억났다. 값싼 영화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비를 맞았을 때 민준이 자신의 재킷으로 나를 가려주던 순간, 자신의 땀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순간,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죽었는가? 잔인한 서울의 야망에 의해 살해당했는가? 아니면 그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평생 쓰고 있던 가면과 사랑에 빠졌던 것일까? 눈물은 아직 흐르지 않았다. 눈이 뜨겁고 건조했다. 마치 그 안에 모래가 갈리는 것 같았다. 울기에는 너무 아팠다. 우는 것은 위안을 주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었다. 텅 비었다. 내 영혼의 일부가 저 무도회장 안에 남겨졌다. 유진의 하이힐과 민준의 번쩍이는 구두에 짓밟혀 죽었다. 나는 다른 복도에서 등록 데스크를 정리하던 호텔 직원 몇 명을 지나쳤다. 그들은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평평하고 전문적이었지만 호기심이 번뜩였다. 아마도 저 안에 파티가 한창인데 왜 이 소박한 옷차림의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혼자 걷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든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든 내버려 두자. 오늘 밤 나는 정말로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웅장한 호텔 로비가 다시 나를 맞았다. 성당처럼 높은 천장을 가진 넓은 공간이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다. 중앙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여 내 식은땀을 얼리는 인공적인 기후를 만들어냈다. 로비 중앙에서는 인공분수가 조용히 졸졸거렸다. 평소라면 마음을 안정시켰을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는 구슬프게 들렸다. 나는 자동유리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기 전 잠시 내 모습이 그곳에 비쳤다. 구겨진 비단 드레스를 입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졌으며 눈에 빛을 잃은 한 여자. 지은아, 참 불쌍하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서울의 밤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덥고 습하고 무거웠다. 젖은 아스팔트, 배기가스, 그리고 도시의 먼지 냄새가 호텔 안의 백합과 바닐라 향을 즉시 대체했다. 테헤란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윙윙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며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마치 내 감정을 이해한 듯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로맨틱한 보슬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폭우였다. 마치 하늘의 댐이 터진 것처럼 강한 바람이 차가운 빗방울을 몰고 와 내 얼굴을 때렸다. 발레 직원들이 막 도착한 VIP 손님들을 위해 큰 우산을 펴들고 달려갔다. 그들의 비싼 드레스와 정장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보호했다. 하지만 나는 주 차양막의 보호를 받지 않는 드로보프 구역 가장자리에 서서 빗방울이 내 어깨와 얼굴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경비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아마 안쓰러워서였거나 아니면 그저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을 것이다. 사모님 택시 불러드릴까요?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밖은 젖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미 택시 불렀어요. 나는 이 비가 필요했다. 나는 진짜 무언가를 느낄 필요가 있었다. 내 비단 드레스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차가운 빗물의 감촉이 저 무도회장 안의 차가운 에어컨보다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이 빗물은 마침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흐르기 시작한 내 눈물을 감춰주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거세게 흘러내렸다. 쏟아지는 서울의 비 아래 내 방어벽이 무너졌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입을 벌려 들리지 않는 고통을 외쳤다. 천둥 소리와 젖은 아스팔트 위 자동차 타이어 소리에 삼켜졌다. 왜 여보,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했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있었잖아. 우리 소박한 삶이 지겨웠다면 얘기할 수 있었잖아. 왜 수백 명 앞에서 나를 망신줘야 했어? 왜 다이아몬드 반지와 직위를 위해 내 자존심을 짓밟아야 했어? 내 5년의 헌신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였어? 그저 쓰레기였어. 나는 반짝이는 로비문 쪽을 바라보았다. 저 유리병 너머에서 내 남편은 아마 그의 새 상사, 아니 새 약혼녀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웃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나 같은 기생충 아내로부터 민준이 해방된 것을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버린 기생충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주던 거대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 고통이 서서히 형태를 바꾸었다. 깊은 슬픔이 결정화되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굳어졌다. 마치 불에 달궈진 뒤 얼음물에 담근 쇠처럼 나는 흠뻑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았다. 그만, 눈물은 그만 흘려. 지은아, 넌 동정받아야 할 약한 여자가 아니야. 그 독사 같은 여자가 비난한 것처럼 쓸모없는 아내가 아니라고. 넌 강지은이야.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이 도시의 절반을 세운 비즈니스 전사들의 피야.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셔 폐를 축축한 서울의 공기로 채웠다. 이제 비 냄새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내 의심을 씻어주었다. 민주는 돈을 선택했다. 민주는 권력을 선택했다. 민주는 지위를 선택했다. 좋아. 만약 그게 그가 이해하는 언어라면 나도 같은 언어로 대답해주겠다. 그는 유진과 결혼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자신이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당첨 복권을 방금 불태웠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부른 검은색 미니밴 택시가 내 앞에 천천히 멈췄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은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왜 비를 맞고 계세요? 어서 타세요, 사모님. 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갔다. 뒷좌석에 앉았다. 젖은 몸이 자동차 시트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추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차가웠다. 이제 나는 빗방울로 가득한 창문을 통해 뒤에 우뚝 솟은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건물은 밝게 빛나는 조명과 함께 거만해 보였다. 그 층 중 하나에서 민주는 나의 파멸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것은 나에게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악몽의 시작이다. 출발해 주세요, 기사님.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네, 사모님. 아까 출발했던 주소로 가면 될까요? 기사님이 내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집으로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차는 비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그 호화로운 호텔을, 민준을, 그리고 어리석고 순진했던 지은을 뒤로 했다. 택시 뒷좌석에서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내온 줄무늬처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맹세했다. 더 이상 숨겨진 낡은 신뢰복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연약한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남기고 집에 가지 않는다. 오늘 밤 신데렐라는 궁전을 차지하고 그 안에 둥지를 튼 쥐들을 쫓아내기 위해 집으로 간다. 내 눈물은 이미 말랐다. 그 자리는 어두운 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체되었다.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다. 강남의 교통체증을 뚫고 달리는 택시 안. 빗방울이 여전히 차 지붕을 공격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다.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가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한 내 심장 박동의 메트로놈이 되었다. 평온에서 안정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안정된 것이었다.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집중. 나는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그곳, 내가 거의 만지지 않는 숨겨진 칸에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었다. 민준과 소통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액정이 깨진 20만 원짜리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신형, 무광 블랙 색상의 고강도 암호화폰으로 단 몇 개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제국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지금까지 이 폰은 항상 무음 모드로 내 진짜 정체성처럼 숨겨져 있었다. 나는 이 세계를 내 가정과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나는 민준이 내 통장의 0 개수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진심은 모욕으로 돌아왔다. 소박함은 무능함으로 간주되었다. 나는 측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얼굴 인식을 요청했다. 잠금이 즉시 해제되었다. 배경화면은 증권거래소 건물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진.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즐겨찾기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김 이사님, 최고 투자 책임자. 김 이사님은 예전부터 아버지의 신복이었다. 지혜롭고 단호하며 충성스러운 노인이었다. 내가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며 집안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내 자산을 관리해 주었다. 그는 종종 내가 언제쯤 정권을 잡을 것인지 물었고 나는 항상 나중에요라고 대답했다. 글쎄, 나중에는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들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강지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편에서 들려오는 김 이사님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밤늦게, 그것도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긴급 상황이신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주부 강지은의 아우라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집의 주주 강지은의 아우라로 대체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더 낮고 더 차가우며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제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이사님의 비즈니스 본능이 즉시 발동했을 것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남편이 다니던 미래 이노베이션에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나는 수사적으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우리는 소유권을 위장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주회사를 통해 그곳의 대주주입니다. 대표님의 총 지분은 67%에 달합니다. 그 회사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새 프로젝트가 매우 유망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밖에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전부 빼세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소리가 끊겨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이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나는 가금절을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다. 미래 이노베이션에서 제 지분 67%를 전부 처분하세요. 덤핑 매도를 하세요. 어떤 가격에든 팔아버리세요. 가능한 한 빨리 주가를 폭락시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의 새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 약속을 취소하세요. 우리 지주 회사 계좌와 연결된 유동자산을 지금 당장 동결시키세요.
하지만 강 대표님, 김 이사님의 목소리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미친 명령에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이 흔들렸다. 그곳의 대표님 지분 평가액은 약 30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밤 갑자기 철수하면 시장은 붕괴할 겁니다. 가치는 급락할 것이고 명목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으실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내일 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분야에 대한 금융자살 행위입니다. 대표님, 명목상의 손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이사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면 30조 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랐다. 나는 그 회사가 망하길 바랍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의 가치가 먼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김 이사님이 그의 서재에서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는 내가 결코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오늘 밤까지 내가 비즈니스에서 감정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이사님이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다시 격식을 차렸다. 적대적 철수군요. 지금 바로 저희 브로커팀과 펀드 매니저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국제 2차 시장에서 주식을 풀고 자금 지원 철회 보도자료를 발행하겠습니다. 1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그들 이사회 귀에 소식이 들어가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누가 그들 회사의 숨통을 끊었는지 알게 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나 자신조차 놀라게 할 만큼 잔인한 어조로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대표님의 성함을 밝혀야 할까요? 김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유령 회사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밝히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익명성을 버리세요. 공식 보도자료에 쓰세요. 자금 철회는 WJ 그룹의 단독 소유주인 강지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 알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푹신한 자동차 시트의 등을 기댔다. 손은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힘이었다. 5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억누르고 민준의 작은 삶의 상자에 맞추기 위해 나를 작게 만들었다. 이제 그 상자는 부서졌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택시는 밤을 가르며 계속 달렸다. 밖에 서울은 여전히 막혔고 여전히 젖었으며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분이 지났다. 김 이사님의 팀은 분명 그들의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대량 매도 명령을 입력하고 있을 것이다. 5분이 지났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알고리즘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거래량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10분이 지났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미래 이노베이션 이사들의 정장 주머니 속 전화기들이 진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긴급 알림, 소액 투자자들의 패닉 이메일. 나는 유진의 얼굴을 상상했다. 남편에게 무릎 꿇고 청혼하던 그녀의 오만한 얼굴. 곧 그 미소는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회사 재산으로 민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재산이 단지 나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집주인이 방금 매우 높은 이자로 월세를 요구한 것이다. 민준에게 사용하던 내 싸구려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진동했다. 민준의 가족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시어머니였다. 우리 아들 승진했다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아들. 지은아, 이제 남편한테 더 잘해야 한다.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자산이야. 나는 그 메시지를 씁쓸한 미소로 읽었다. 집안의 자산,
곧 당신들의 자랑스러운 그 자산은 방금 자신의 행동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 여자와 약혼한, 평판이 박살난 실업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곧 그들은 뉴스에서 알게 될 것이다. 택시가 조용한 우리 동네로 접어들었다. 비가 잦아들며 가랑비만 남았다. 우리 집은 어둡고 조용해 보였다. 민준의 연말 보너스로 대출금의 절반을 몰래 갚아준 집. 사실 그 보너스는 김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 성과급처럼 보이도록 그의 회사를 통해 전달된 내 돈이었다. 민준은 왜 자신의 보너스가 항상 남은 대출금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감탄하느라 너무 바빴다.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택시 기사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나는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섰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앞문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민준의 아내로서 이 집에 들어가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일 나는 사람을 보내 내 물건들을 옮길 것이다. 아니면 이 집을 사서 민준을 쫓아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내가 열쇠를 문에 꽂을 때 내 비싼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김 이사님으로부터 온 짧은 문자였다. 김 이사,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미래 이노베이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0% 폭락했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포털의 기사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들의 감사위원회가 제 사무실로 미친 듯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관의 어둠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민준, 이제 당신의 약혼 파티가 당신의 경력 장례식으로 변한 것을 즐기시길. 나는 문을 열고 조용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진짜 폭풍이 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렸다. 서울 남부의 주택가 한 구석에 자리한 우리 집은 이제 조용한 동굴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인색한 이모가 결혼 선물로 준 낡은 벽시계가 째깍째깍 단조로운 리듬으로 울리며 마치 남편의 남은 경력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듯했다. 밖에서는 오후부터 서울을 적신 폭우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붕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우울한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는 내가 방금 온라인 세상에 지핀 불의 폭풍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푹신한 거실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이 나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마른 꽃과 약간의 꿀이 섞인 그 차분한 향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을 중화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 차에 있지 않았다. 내 눈은 커피 테이블 위에 밝게 빛나는 12인치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화면은 내가 일부러 어둡게 한 방 안에서 유일하게 지배적인 광원이었다.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온 유령 회사 이름과 디지털 서명으로만 알려진 유령 같은 존재인 집의 주주로서 나는 이 세상 어떤 아내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미래 이노베이션 갈라 디너 행사의 공식 기록 및 폐쇄회로 카메라에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링크는 보통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오늘 밤 나는 그 그림자 감사였고 내 결혼과 실내의 사형 집행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선명한 4K 해상도는 마치 내가 여전히 그 차갑고 거만한 별 5개짜리 호텔 무도회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민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유진의 선명한 붉은 드레스의 직물 섬유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심지어 앞줄 원탁에서 활짝 웃고 있는 뚱뚱한 이사의 입가에 남은 카나페 부스러기까지 볼 수 있었다. 화면 속에서 파티는 눈이 아릴 정도로 화려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우아했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제 경쾌한 현대 재즈 리듬으로 바뀌었다. 환희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그 귀엽게 골든 커플의 약혼 발표를 축하하고 있었다. 민준과 유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마치 막 대륙을 정복한 왕과 여왕처럼 보였다. 민준. 아, 민준. 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의 미소는 넓었고 눈은 유진을 바라보며 반짝였다. 그의 오른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며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미소였다. 5년 전 우리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볶음밥을 먹을 때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미소. 차이점은 그 미소가 이제 플라스틱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배신이라는 대가로 산 미소. 그는 얼굴 높이까지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들고 열렬히 박수치는 하객들을 향해 건배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내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오만함의 떨림이 있었다.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밤입니다. 유진 씨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미래 이노베이션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더 높이. 나는 어두운 거실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검지가 찻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안타깝구나, 여보. 중력의 법칙은 적용돼. 날개 없이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몸은 더 산산조각 나지. 나는 태블릿 화면 구석의 디지털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9시 18분. 내가 김 이사님께 내린 명령은 18분 전에 실행되었어야 했다. 런던과 뉴욕의 국제 선물 시장에서는 WJ 투자홀딩스로부터 들어온 대규모 매도 주문을 보고 주식 중개인들이 패닉에 빠져 소리치고 있을 것이다.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은 분명히 미친 듯한 거래량 이상을 감지하여 자동적인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내 사무실의 공식 보도자료가 모든 비즈니스 기자, 경제 편집자, 그리고 증권 분석가에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어야 했다. 그 도미노 효과는 폭탄 폭발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쓰나미처럼 움직였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닷물이 빠지는 현상, 그 다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우르릉거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파도에 휩쓸림, 그리고 내 태블릿 화면에서 나는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초기 징후를 보았다. 내 관심은 VIP석인 1번 원탁에 쏠렸다. 고위 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였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이 항상 기름져 보이는 중년 남자가 와규 스테이크를 맛있게 자르고 있을 때 그의 정장 주머니가 진동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진동은 길게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것은 평범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시장 감시 시스템에서 온 높은 우선순위의 알림이었다. 박 이사는 마지못해 칼과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하얀 리넨 냅킨으로 입을 닫고 게으른 동작으로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가고 노안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 순간 비싼 와인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확대하여 박 이사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표정은 혼란과 순수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앉은 운영 이사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그 이사의 포크가 접시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봐. 블룸버그 지금 확인해봐. 뉴스 확인하라고. 나는 그의 목소리가 재즈 음악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동료는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유령을 본 듯한 박 이사의 얼굴을 보고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몇 초 만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휘둥그레진 눈,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마치 공기 중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패닉은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번지기 시작했다. 휴대폰 하나가 켜졌다. 2개, 5개, 10개, 50개, 3분도 채 안 되어 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의 바다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무도회장의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과 경쟁했다. 음악은 여전히 경쾌하게 연주되었다. 색소폰이 명랑한 고음을 내질렀지만 댄스 플로어는 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췄다. 경쾌한 웃음소리는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방해받은 벌집처럼 낮게 윙윙거렸다. 폭락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주식을 던진 거야. 미쳤어. 시간 외 거래에서 40%나 떨어졌다고. 내 돈 다 빼.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뉴스야. WJ 그룹이 지원을 철회했다고. 무대 위에 민준과 유진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아 도취에 너무 취해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남은 사진 작가들을 향해 약지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포즈를 취하고 고개를 기울이고 잇몸이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세상이 자기 발밑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갑자기 내 태블릿 화면 상단에 속보 알림이 팝업으로 떴다. 폭풍이 공식적으로 상륙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YTN 경제, 플래시 뉴스, 미스터리 투자자, 고래, 미래 이노베이션에서 수조원 자금 회수, 기업 가치 자유 낙하, 한국거래소, 내일 오전 거래 정지 고려. 나는 차갑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서는 젊은 홍보팀 직원이 허둥지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예의범절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곧장 사회자에게 달려갔다. MC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MC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내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승리의 순간이 방해받자 눈썹이 분노로 찌푸려졌다. 그녀는 MC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왜 음악이 멈췄지? 내가 지금 축하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유진의 말은 매우 큰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한 사람의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임원들 휴대폰에서 동시에 울리는 소리였다. 이메일 알림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주식앱 경고음이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유진이 연단 위에 놓아두었던 개인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졌고 당황한 시각 기술자의 부주의로 아까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었던 스크린 미러링 기능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유진의 휴대폰 화면에 있는 내용이 무대 뒤 10x5m 크기의 거대한 LED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방 안의 모든 사람, 수천 쌍의 눈이 누가 전화했는지 볼 수 있었다. 거대한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위압적인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조 회장님, 무시하지 말 거. 유진은 뒤에 거대한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행복감으로 붉게 물들었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 휴지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그 휴대폰을 낚아챌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치명적인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연단의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녀는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객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조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조 회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고 실패에 대한 관용이 없는 엄격한 노인이었다. 나는 5분 전에 그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그는 분명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유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깨져 높게 찢어졌다.
마이크가 그 비명을 포착하여 수천 와트의 힘으로 무도회장 전체에 반사시켰다. 철회라고요. 누가 철회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 우리는 방금 강원도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했다고요. 우리 평가 가치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다. 숨이 가빠졌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어리둥절한 강아지처럼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유진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친 동작으로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퍽, 민준의 손이 튕겨나갔다. 조용히 해. 유진이 민준에게 소리쳤다. 여전히 켜진 마이크 앞에서 조 회장님이 우리 주 투자자가 전부 빼갔대. 67% 지분을 지금 당장 현금화했어. 우리 부도야. 민준아, 오늘 밤에 우리 망했어.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 망했다고? 하지만 당신 투자자는 많잖아. 유진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듯 거의 우는 듯 했다. 회장님, 제발 그 미친 투자자가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와 얘기해 볼게요. 제가 로비할게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회장님,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이름만 알려주세요. 방안 전체가 숨을 죽였다. 숨막히는 정적이 그 호화로운 무도회장을 감쌌다. 잔이 담긴 쟁반을 든 웨이터조차 움직임을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내 어두운 집에서 소파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바로 지금 진실의 순간이다. 유진은 전화기 너머의 대답을 들었다. 그녀의 눈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시선이 텅 비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서서히 내려왔다. 마치 팔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귀에서 멀어졌다. 강지은. 유진이 그 이름을 마이크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쉬어 있었다. 그 이름을 들은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은, 이름이 지은이라고. 민준이 불안하게 웃었다. 어색하고 애처롭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진짜 웃기네. 내 아내 이름이랑 똑같잖아. 한국의 지은이란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자기야. 유진이 민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녹슨 로봇처럼 뻣뻣했다. 그녀의 눈빛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연인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훨씬 더 큰 괴물과 함께 우리에 갇혔다는 것을 막 깨달은 포식자의 시선이었다. 민준, 유진이 싸늘하게 말했다. 내 아내 이름 전체가 뭐야? 지은. 민준이 순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강지은. 그냥 강지은이야. 왜 그래? 성까지. 이 멍청아. 유진이 소리쳤다. 그 비명은 너무 커서 마이크 피드백이 귀를 아프게 울렸다. 아버지 성함이 뭐야? 가족이 누구냐고.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청혼한 여자의 급격한 변화를 보고 겁에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강 씨요. 아버지는 강 회장님. 하지만 그분들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유진 씨. 시골에서 은퇴 생활하시고 설마 내 아내 지은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유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수백만 원짜리 기기가 무대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하지만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웃었다. 끔찍한 웃음이었다. 제정신이 부서지고 있는 사람의 웃음. 평범한 사람. 유진이 앞으로 나아가 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네 아내, 네가 촌스럽고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말한 그 아내가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WJ 그룹 창업주의 외동딸 강지은이야. 민주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패닉으로 눈물이 글썽였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는 집에서 낡은 실내복이나 입고 유진 씨, 걔는 일반 택시 타고 다녀. 걔는 시장에서 콩나물 갑 깎는 애라고. 어떻게 걔가 수조 원을 가지고 있겠어? 갑자기 무대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바뀌었다. 관제실에 누군가가 패닉 때문이었든 아니면 내가 그곳에 심어둔 스파이가 도와주었든 그 미스터리 투자자의 프로필이 담긴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띄웠다. 거대한 화면에 내 얼굴 사진이 나타났다. 낡은 실내복에 지친 얼굴의 지은이 아니라 런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격식 있는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으며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을 한 강지은이었다. 내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지은 WJ 투자그룹 단독 소유주. 순자산 약 40조 원으로 추정. 민준이 돌아서서 그 사진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나는 그의 턱이 떨어지는 순간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보았다. 나는 그의 무릎이 더 이상 죄와 어리석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꺾이는 순간을 보았다. 민주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거대한 화면 속 내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입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마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지은아. 무도회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무대 위의 드라마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며 자신들의 투자금 중 남은 것을 구하려고 애썼다. 잔들이 패닉에 빠진 발에 밟혀 깨지고 의자들이 넘어지고 비싼 꽃 장식들이 엉망이 되었다. 자신의 경력, 평판, 그리고 재산이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유진은 순수한 증오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너, 유진이 싸늘하게 내뱉고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민준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 사기꾼, 내 아내가 기생충이라며. 알고 보니 내가 기생충이었잖아. 너 때문에 내가 투자자 주인한테 모욕을 줬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퍽, 퍽. 유진은 여전히 켜져 있는 카메라 앞에서 민준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민준은 그저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며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로 모든 타격을 받아들였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방금 그를 축하해주던 친구들은 이미 도망갔다.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만족감, 물론 있었다. 완벽한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이상한 아픔도 있었다. 무대 위에서 맡고 있는 저 남자는 한때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였다. 그가 열이 났을 때 내가 닭죽을 끓여주었던 남자. 한때 내 세상이었던 남자. 이제 그는 파티가 끝난 자리에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내 찻잔의 김은 이미 사라졌고 거실의 차가운 에어컨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손을 뻗어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유진의 비명과 파티의 소란이 즉시 끊겼다. 정적이 다시 거실을 지배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조금 마셨다. 맛은 썼다. 아주 썼다. 파티 잘 즐겨. 여보. 나는 어둠에 속삭였다. 나는 일어나서 더러운 찻잔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흐르는 수돗물 아래에서 천천히 씻었다. 차가운 물이 내 피부를 적시는 것을 느꼈다. 이 평온함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울렸다. 서울 하늘의 폭풍은 아마 잦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내 집 문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내 잠옷용 원피스를 매만지고 머리를 대충 묶고 현관문을 마주 보는 아버지의 등나무 의자에 다시 앉았다. 나는 기다렸다. 곧 내가 영원히 버릴 과거로부터의 노크를 기다렸다. 시간은 죽어가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밤 11시 30분.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
마치 이 집의 벽들조차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 같았다. 내 싸구려 휴대폰. 민준의 아내 폰이 커피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지며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내 사랑 여보. 예전에는 그 이름이 뜨면 가슴이 설레었다. 지금은 그 붉은 하트 이모티콘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27통이었다. 지금은 아마 40통이 넘었을 것이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알림음이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쉴 새 없이 울렸다. 까똑 까똑 까똑. 잠금을 해제할 필요도 없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가 겁쟁이의 패닉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지은아, 전화 좀 받아.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다 오해야. 유진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걔가 강요한 거야. 지은아, 제발. 내 경력이 망했어. 이러지 마. 사랑해, 지은아. 너뿐이야. 맹세해. 우리 결혼 서약 기억나. 지은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 저녁 당신이 기쁨의 정점에 있었을 때 당신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제 당신이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자 내게 서약을 요구하는구나. 참으로 선택적인 기억력이구나. 여보, 나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지난 5년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민준이 내게 청혼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소박한 우리 부모님 댁 거실에서였다.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1년 동안 저축해서 산 2g짜리 금반지를 가져왔었다. 그때 그의 눈은 진실했고 내 손을 잡는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말했다. 지은아, 나 아직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네가 고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같이 성공하자. 그 민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서서히 죽어간 것일까? 그의 비싼 넥타이에 목이 졸려. 아니면 그 민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저 한 나르시시스트 배우가 아주 훌륭하게 연기한 역할이었을 뿐일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거칠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가 보통 몰고 다니는 회사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는 달랐다. 이것은 택시 아니면 억지로 속도를 낸 렌터카 소리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커튼 틈으로 거실벽을 훑고 지나갔다.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였다. 그 차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는 소리가 뒤따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그리고 서둘러 뛰는 발소리. 무겁고 비틀거리며 현관 계단을 오르는 소리.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마치 악마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헐떡였다. 그리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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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난폭하게 두드려졌다. 그 진동이 내 발이 딛고 있는 바닥까지 느껴졌다. 지은아, 문 열어. 지은아, 안에 있는 거 알아. 현관 불 켜져 있잖아. 문 열어. 지은아. 민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다. 쉬고, 패닉에 차고, 갈라지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강남 매니저의 위험은 없었다. 나에게 일반 택시를 타라고 명령하던 오만한 말투도 없었다. 오직 뇌우 속에서 집 밖에 갇힌 어린아이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게 했다. 그가 거절의 매 순간을 느끼게 했다. 뼈를 내는 밤바람의 추위를 느끼게 했다. 내가 다른 여자 앞에서 그가 무릎 꿇는 것을 보았을 때의 내 마음의 추위처럼. 쾅! 쾅! 지은아.
제발, 맙소사, 문 좀 열어줘. 나 흠뻑 젖었단 말이야. 지은아. 그가 울기 시작했다. 좌절의 울음. 천천히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모든 움직임은 차분하고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비웃었던 그 잠옷용 원피스를 매만지고 문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문 잠금쇠를 돌렸다. 철컥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밖에 두드리는 소리가 즉시 멈췄다. 민주는 문이 더 이상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 손잡이를 아래로 누르고 문을 열었다. 축축한 밤바람이 즉시 내 얼굴을 스치며 젖은 흙냄새와 남은 비냄새를 가져왔다. 내 앞에 비참한 모습이 서 있었다. 민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그의 고급 정장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보였다. 구겨지고 진흙투성이에 그의 몸에 무력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매듭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보통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겼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이마를 덮고 붉고 부은 그의 눈으로 빗물을 떨어뜨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망가져 보였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입술은 추위와 울음을 참느라 떨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민준의 눈은 거짓된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오려 하며 나를 껴안으려 팔을 벌렸다. 지은아, 자기야. 오, 세상에, 다행이다. 여기 있었구나. 난 내가 떠난 줄 알았어. 미안해. 지은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오른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내 가슴 높이로 절대적인 정지의 제스처. 내 눈은 그를 날카롭게, 차갑게, 감정 없이 쳐다보았다. 거기서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문턱에서 즉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 더러운 신발로 이 집 바닥을 밟을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 품에 안겼던 손으로 나를 만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맴돌았다. 그는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정말로 나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 지은만 보았다. 그는 강지은을 만난 적이 없었다. 지은아, 너 왜 이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을대가 긴장하며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 뉴스, 사실이야. 네가 정말 그 주식 소유주야. 네가 이 모든 걸 한 거야. 나는 문틀에 편안히 기대어 가슴 앞에서 팔짱을 꼈다. 내 입술에 얕보는 듯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왜, 여보? 놀랐어. 방금 내가 나를 미래도 없고 집만 되는 촌스러운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찌르는 듯한 태연한 어조로 물었다. 난 그냥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을 뿐이야. 알고 보니 내 미래가 내 손에 있었고 난 방금 그걸 산산조각 낼 때까지 쥐어짰을 뿐인데.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젖고 차가운 현관 바닥에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다. 이 광경은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몇 시간 전 그의 상사가 그에게 세상을 제안하며 무릎을 꿇었다. 지금 그는 내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미쳤었어. 지은아. 맹세코, 돌아가신 어머니를 걸고 맹세코. 내가 미쳤었어. 민준이 조금씩 기어와 내 원피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뒤로 뺐다. 어머니 들먹이지 마.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어머니는 널 존경받는 남자로 키우신 성스러운 분이야. 네 더러운 행동으로 그분 이름을 더럽히지 마. 유진이가 강요했어, 지은아. 민준이 희생양을 찾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날 협박했어. 자기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내 경력을 끝장내겠다고 했단 말이야. 난 무서웠어. 지은아, 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네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나는 웃었다. 크고 터져나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찬 웃음. 내 웃음소리가 조용한 현관에 울려 퍼지자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었다.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월급 덕분에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민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뜻이야? 나는 그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어리석음이 불쌍했다. 이 집, 나는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회사에서 갑자기 나온 큰 연말 보너스 덕분에 대출금이 절반이나 갚아졌다고 생각했어. 그거 내 돈이야. 여보, 내가 김 이사님께 송금했고, 김 이사님이 마치 회사 보너스인 것처럼 내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처리한 거야. 내가 열등감 느끼지 않도록, 네가 훌륭한 가장이라고 느끼도록.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내가 그 불륜녀 태우러 갔던 그 차. 나는 무자비하게 말을 이었다. 계약금 80%는 내가 작년에 내가 당첨된 은행 경품을 통해 낸 거야. 네가 그렇게 운이 좋아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됐다고 생각했어. 그거 조작된 거야. 여보, 내가 꾸민 일이라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정장, 내 손목시계, 내 가죽 구두, 내 단골 부티크에서 받은 그 모든 엄청난 할인들. 그거 할인 아니야.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계산대에서 차액을 지불한 거야. 네가 명품을 시장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민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 지금까지 넌 내가 만든 보조금 거품 속에서 살았던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난 널 사랑해서 그 모든 걸 했어. 네 그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 네가 성공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 보답이 뭐야? 조금이라도 우위에 섰다고 느끼자마자 넌 내 머리를 짓밟았어.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바보였어. 지은아,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후회해. 그가 다시 고개를 들어 가장 애처로운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발, 지은아, 주식을 돌려줘. 아니면 최소한 뉴스라도 막아줘. 내 이름은 망가졌어. 서울의 모든 인사팀이 날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유진이는 날 쫓아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내가 안 도와주면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지은아,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유진이가 있잖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유진이는 파산했어. 걔는 미쳤다고. 민준이 소리쳤다. 지은아, 나는 내 남편이야. 내 가장이라고. 어떻게 내 남편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아내의 도리는 어디 갔어? 내 천국의 약속은 어디 갔어? 그가 종교를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듣자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내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내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내 아내의 도리는 끝났어, 여보. 내 배신으로 다 갚았다고.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낼 문장을 위해 남은 힘을 모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여보, 잘 들어. 넌 기회가 있었어.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를 위해 기꺼이 소박하게 살아준 진실한 아내가 있었어. 넌 내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었어. 나는 내 검지로 그의 가슴을 가리켰다. 하지만 넌 눈이 멀었어. 넌 길가에 젖은 조약돌을 보고 눈이 멀었어. 단지 조명을 받아 반짝인다는 이유만으로.
넌 그 조약돌 때문에 내 다이아몬드를 버렸어. 이제 그 돌은 마르고 추하고 가치 없어졌지. 그리고 넌 내 다이아몬드를 영원히 잃었어.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이 다시 내 발을 잡으려 했다. 이미 먼지가 된 유리잔은 고칠 수 없어. 나는 말을 잘랐다. 내일 아침 우리 가족 변호사가 이혼 서류와 집 비우라는 명령서를 보낼 거야. 내 물건들은 이미 경비 아저씨가 다 싸놨어. 내일 정오에 경비실에서 찾아가. 다시는 여기 얼굴 비치지 마. 지은아,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도 있잖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말을 잘랐다. 기억나? 네가 대학 시절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 돼서 내 이름으로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집은 내 집이야. 지금 당장 내 마당에서 나가. 아니면 경비원이나 경찰을 부를 거야.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다. 그는 지금의 내 권력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민준은 일어섰다. 그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해 보였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나도 정말 사랑했었어. 지은아, 내가 눈멀기 전에는 그가 힘없이 속삭였다. 그 사랑은 내 자신을 위해 간직해. 여보, 길거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게 필요할 테니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문을 잡았다. 잘 가, 민준. 지은아, 쾅. 나는 무거운 나무 문을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세게 닫았다. 그 쾅 소리는 마치 판사의 망치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온 집안을 흔들었다. 나는 즉시 이중 잠금을 하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문 뒤에서 나는 민준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 그리고 울고 약하게 문을 두드리다가 마침내 조용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몇 분 후 나는 질질 끄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힘겹게 시동이 걸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서울의 밤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기운이 다 빠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이것은 버림받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마치 5년 동안 쌓였던 독이 마침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집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조용했지만 더 넓고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공기가 숨쉬기에 더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충분해.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내일은 해가 뜰 것이다. 내일 나는 WJ 그룹 사무실로 돌아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내 제국을 다시 이끌 것이다. 낡은 실내복을 입던 지은이는 잠시 쉴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지은은 방금 긴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시어머니의